약 7년 만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3천만 원을 8억 원으로 불리신 분이 바로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종목 질문을 좀 드려봤을 때 최근 연초에 코스닥 거의 하드캐리 하듯이 끌고 온 종목들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아닐까 싶거든요. 2차전지 이 관련,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정말 뜨겁게 올라왔는데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사놓고선 잊고 지내면 정말 빛볼날 올 거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었어요. 좋게 봐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침착맨이라는 유튜브에 나와서 작년 초에 2차전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하고 2달 후에 폭스바겐 내재화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재화라는 건 직접 생산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 주들이 많이 하락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더 사라. 오히려 좋다. 네, 오히려 좋아. 더 사라.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맙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밈이 됐는데요. 네. 일단 그때가 기회였던 거죠. 밀리는 그렇죠. 게. 그때보다 지금 주가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길 왜 이렇게 좋게 보셨던 거예요? 신차를 판매했을 때 전기차의 비중이 얼마 정도인가. 그래서 재작년 기준으로 한 4% 뭐 이랬었는데 네. 이제 10년 후면 2030년 정도 되면 한 50%까지 시장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뭐 리서치 기대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10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한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결국 실적은 꾸준하게 성장할 게 아니냐. 시장 파이가 50% 정도까지 커지는, 그러니까 10배 커지는 산업이 반도체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메타버스도 있다고 하지만 아직 시장 초기고, 네. AI도 아직 갈 길이 좀 멀고. 하지만 이 전기차, 특히 2차 전지는 유럽 같은 경우 최근에 2035년 이후에는 가솔린이나 디젤 차를 판매하지 마라 라고 결의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2035년 이후에는 시장성이 더 커질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향후의 실적 개선 측면에서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2차 전지 중에서는 대부분의 비용이 양극재에 많이 들어가요. 이제 2차 전지가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에서 그러니까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면서 에너지를 발산을 하고요. 이 방전이 된 다음에 다시 충전해서 이 양극재로 가는 이런 순환 사이클을 가지는데 네. 결국 양극재라는 것이 얼마만큼 멀리 가느냐, 주행 거리와 이 재료의 비용이 낮추는 그런 기준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포커스를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환율이 내리면서 가장 먼저 찾은 주식이 결국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을 찾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성장성과 실적에 더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나마 가장 실적 개선이 뚜렷한 업종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2차 전지에 좀 집중을 했던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모멘텀들은 계속 살아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이 환율이 좀 더 오르고 금리 인상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길어지고 더 높아지고 이러면 이 성장주들이 가장 먼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이탈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또 하락할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 저점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또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기회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또 오히려 좋다, 사가자 이렇게 양극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에 대한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네. 2차 전지처럼 새로운 제2의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종목을 보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일단 우리가 양극재를 좀 더 얘기하자면 양극재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이고요. 이거를 이제 한 10년 정도 쓰면 이 2차 전지의 이제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 80% 미만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2차 전지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배터리 교체. 예, 8년에서 10년. 그러면 이제 쓴 배터리를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용도거든요. 네.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기초적인 금속을 빼서 다시 뭐 할 건지. 폐배터리 활용. 이 분야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2030년 이후에 우리가 시장의 50%를 차지하잖아요. 2차 전지가. 네. 그 다음 타자는 폐배터리가
유망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당장의 호흡으로는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다면 우리가 폐배터리 분야도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장 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S&E 리서치가 추계를 했는데요. 네. 금액 기준으로 해서 2030년에는 이 폐배터리 시장이 한 6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2040년에는 200조 원까지.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에 한 10년 정도 텀을 두고 이렇게 가는 거다. 네. 우리가 그래서 2013년부터 테슬라의 그 전기차들이 이제 양산 본격적으로 시작을 네. 했으니까요. 지금이 한 10년 정도 됐어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이제 이 배터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앞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아마 재활용하는 그런 폐배터리 산업,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들이 에코프로, 뭐 성일 하이텍,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꾸준하게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2차 전지와 함께 우리가 폐배터리 산업도 좀 긴 호흡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네. 이런 좀 실적이 우량한 기대치가 높은 그런 기업들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달에 그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가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앞으로 새로운 어떤 계획들, 플랜들을 발표하는데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호재도 있고요. 반면에 최근에 그 CATL이 가격을 중국 인하를 기업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중국은 좀 저가의 그 배터리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중국 그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의 IRA법을 통해서 중국산 사용을 좀 막아보겠다 했는데 그 포드를 통해서 좀 우회 전략을 이번에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포드의 어떤 자체 회사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들어오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떤 2차 전지 산업에게는 또 다른 좀 위기 악재로 있기도 한데 예. 다만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증권사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계속 좀 증가하는 그리고 산업 자체도 어찌됐든 경쟁자가 늘어나고 뭐 중국의 위협도 있겠지만 산업 자체가 커진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요. 배터리 셀이라고 하잖아요. 완성된 그 배터리 제품. 네네. 사실 그 부분은 이 나중에 자체 생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라든지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이 셀 업체에게는 굉장히 좀 위협 요인이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소재 업체에게는 매출처가 다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드에도 수출을 할 수 있고 네네네. GM에도 수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셀 업체보다는 소재 소재로. 업체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기차의 3분의 1 정도 가격을 차지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예를 들면 현대차라든지 그 다음에 테슬라라든지 자기가 만들고 싶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데 에브리띵 자기가 만들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사다가 조립 정도는 할 정도의 어떤 니즈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좀 이 소재 산업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얘기했지만 분리막도 있고요. 전해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네. 양극에서 음극 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할 때 그 전해질이라는 액체가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액체다 보니까 부피가 좀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화재가 날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고체라고요. 액체를 이제 고체화시키는 그 작업을 하려고 하고 그 전고체 배터리가 뭐 꿈의 배터리 뭐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10년 후 정도면 그게 개발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뭐 전해액이라든지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들은 사양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네. 좀 양극재 중심으로 좀 바라보는 게 기업으로 나쁘지 않다. 지금 당장으로는 뭐 전해액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다 필요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가 기술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 이게 전액 자체는 좀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양극재 중심으로 좀 압축해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기차에 딸려가는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양극재, 음극재 이 움직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10년 전에 다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가장 성장할 종목으로 봤고 지금 현재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또 퍼포먼스를 낼 후발주자는 누구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여기에서 또 새롭게 뜨고 있는 키워드로 폐배터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테마가 앞으로 10년을 또 좌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증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연초 분위기에서 좀 감이 오는 게 있을까요? 사실 작년 말에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상저하고를 예상을 했거든요. 네네. 상반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을 거고 하반기에 이제 서서히 오를 거다. 근데 우리가 1월부터 상당히 지금 견고한 네. 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그 FED에서의 금리 인상이 이제 정점에 이른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고용 지표가 좀 꺾이면서 물가 상승도 좀 완만하게 되지 않을 거냐, 그런 기대감들이 좀 시장을 지배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환율이 계속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좀 내리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환차익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좀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장을 좀 밀어 올렸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인데 사실 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미국의 긴축 언제 끝날 거냐. 네. 그게 결국은 이제 고용이 좀 꺾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좀 꺾여야 되는데 아마 뭐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연준이 한 5.5%, 5.25에서 5.5%까지 그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한 세네 번 많아야 이 정도 0.25씩 그렇게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6% 이상 올라갈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하시는. 왜냐면 그 2월 우리 그 PMI 구매 관리자 지수죠. 네. 그거를 시장에서는 50 미만으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50 이상이면 좀 화랑 그런 느낌인데. 경기가 너무 좋다. 예, 그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 뛰어넘고 50.5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40대 후반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아직도 미국 시장은 이 견고하다. 고용도 좋고 그다음에 물가도 생각보다는 쌩쌩하고 그러다 보니 긴축을 계속하면서 물가를 낮출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감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우리 이제 촬영하는 어제 네. 기준으로 우리는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통이. 3.5% 정도 기준금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금리 차가 확대될수록 우리나라는 사실 신흥국이거든요. 굳이 리스크를 지면서 신흥국에 있기보다는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차라리 미국의 안전자산으로 가자라는 그런 니즈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한미 금리 차 확대 이런 부분들로 좀 고민을 해볼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은 어떻게 보면 수출이 가장 메인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주들의 어떤 실적 부담들, 실적이 좀 꺾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되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성장률이 좀 얼어붙으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그 교역의 주된 상대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어떤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행인 건 이제 3월 달에 양회가 3월 4일부터 개최가 돼요. 이제 양회라는 것은 이제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와 경제적인 이슈 두 가지의 그 회의를 함께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 전국 인민대표회의라는 것과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두 가지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양회군요. 그렇죠. 네. 두 가지의 회의를 이제 하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내수를 얼만큼 살릴 것이냐, 그리고 부동산의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기대감들이 이제 최근에 시장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철강주라든지 화학주들이 최근에 이 그래서 상승 모멘텀을 반등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이슈가 앞으로 시장에 좀 지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긴축이 언제부터 내려올 거냐, 꺾일 네. 거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양회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내수 부양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전쟁. 4월에서 5월 사이에 시진핑 주석이 그 러시아를 방문을 한다고 그래요. 예. 예정인데 거기에서 이제 평화 협상이라든지 종전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시그널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내릴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증시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장에서 좀 정책적인 변수들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국채의 어떤 수익률 자체가 꺾이면 네. 그게 이제 강세장이 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네. 작년 10월이 정점으로 국채 수익률은 좀 꺾였다. 이 미국채 금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는 좀 바닥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또 낳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변수와 금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 환율도 지금 1,300원까지 지금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건 결국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는 네.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계속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책적인 변수들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기대감은 이 하반기 들어서 점점 주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2,500 거의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딛고 꽤 올라와서 상저하고가 아니라 하반기엔 다시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이런 변수들을 보면서 안정적인 흐름 예상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올해 키워드가요, 저자님, 경기 침체였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반등을 잠깐 주고 이게 가짜 반등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진바닥을 짚은 게 아니라 다시 밀리면 어떡하지에 대한 궁금증들도 있거든요. 지금 투자해도 되는 거 맞아요? 사실 미국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버퍼라고 그러죠. 버퍼가 한 1, 2%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걸 다 썼을 때 네. 금리의 어떤 정책을 다 썼을 때의 방법은 이제 통화량을 줄여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정책은 다 썼고 이제 남은 정책은 이제 통화량을 줄여가는 건데 통화량을 줄여서 결국은 경기 불황을 한번 가자. 그래야 이 물가가 꺾이는 거잖아요. 네. 그 지금 고용은 굉장히 좋으니까. 좋은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가 투자해야 되느냐, 지금 말아야 시점이 되느냐. 맞느냐. 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실적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의 실적이요. 그렇죠.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기업들은 이런 어려운 장세에도 잘 버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네. 지금 연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찬바람 불 때 배당주라고 하듯이 지금 미리 배당주를 좀 선점해 두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결국 연말 가면은 이 배당주들이 안정적인 그 주가 흐름과 함께 기본적으로 고배당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저점 매수 관점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들도 좀 관심을 지금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빚내서 투자하는 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 이 정책 모멘텀 때문에 어느 날은 한 지수가 한 3% 올랐다가 어느 날은 3% 빠지고 이런 네. 그 변동성 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는 사실 시장의 호재보다는 예. 악재가 더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좀 긴축이 오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빚내서 투자하다가 결국 반대 매매 당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좀 조심할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전문가들이 상저하고를 예상을 했잖아요. 그런 네. 전문가들도 지금 맞추지 못하는 시장인데 단원적으로 하반기에 물론 기대감은 있지만 또 다른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가령 예를 들면 뭐 푸틴이 그럴 일은 적겠지만 뭐 핵무기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면 또 다른 변수들이 생길 수 있고요. 뭐 네.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은 지금
빚내서 투자하는 건 좀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예견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말처럼 변수에 있어서 늘 조심한 이런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투 안 되고 정책 변수 확인해야 하고 다만 배당주는 또 보면서 좋은 종목들은 사모으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이런 양극재 좀 유망한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올해 정말 기분 좋게 수익을 내셨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동학개미 운동에 뛰어든 많은 분들은 마이너스 70에서 90%까지 보셨다가 지금 이제 조금 선방해서 마이너스 50, 70 손실이 좀 줄어든 그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그냥 정리하고 2차 전지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인 것 같거든요. 손실난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역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마이너스 50% 난 종목을 손절매를 하고 네. 다음 종목에서 2배 날 자신이 있나요? 그게 없어서 지금 못 잘라내요. 그렇죠. 제가. 네. 이 대부분의 그 분들이 네. 손절매 한 다음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요. 왜냐면 그걸 다 커버하고 싶거든요. 예, 영화 요즘 드라마 카지노 보면 그렇잖아요. 손실 난 다음에 더 세게 베팅하고 네. 그다음에 절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원칙이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계속하고 밤낮인지 구별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비슷한 현상이 주식시장에도 발생이 되거든요. 왜 50%를 손해봤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복귀를 먼저. 좋은 종목이었나? 내가 오랫동안 투자할 종목이었나? 오랫동안 투자할 종목이 아니면 이제 복잡해져요. 그러면 오랫동안 투자할 종목인가의 여부는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 수익이 나야 돼요. 좋은 종목은 무조건 수익이 나나요? 수익이 나야 돼요. 손실이 나면 네. 사업을 해서 계속 까먹잖아요. 그러면 돈이 모자라요. 운영비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오든지 아니면 유상증자라는 거래요. 유상증자라는 건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행위예요.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죠. 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네. 유상증자를 계속하면서 주식 관련 사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주가가 계속 낮아지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가는 장기 투자를 했는데 주가는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업, 그러니까 실적이 그래도 흑자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했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우리가 마이너스 70%면 네. 굉장히 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연초해서 한 2배 정도 올랐잖아요. 네. 물론 지금 PER이 한 뭐 60배 해서 높아졌다고는 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낮아지면 기업이 좋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내 종목만 내리지 않고 전체 시장이 내리는 게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생 변수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나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시장 전체의 어떤 정책적인 변수 예.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어떤 대응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중국의 어떤 경기 침체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신흥국들이 좀 아파가는 그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외생 변수로 인해 내려가는 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좀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몰빵을 하다 보니까 네. 정작 기회가 있을 때 실탄이 없죠. 예, 실탄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네. 현금을 조금 마련해 항상 애초에 투자를 할 때요. 네, 현금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433 전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현재 화끈한 종목들을 뭐 한 40% 정도 투자하고 배당주나 성장주 부분들은 한 뭐 30% 정도 투자하고 현금을 한 30% 정도 가지고 있어라. 뭐 그런 이야기도 드리는데요. 현금을 어떻게 하면 이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도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뭐 제가 아는 그 유명한 그 펀드 매니저 분 같은 경우에는 네. 평소에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으로 벌면 부동산에 묻어두시고요. 소위 말해서 중요지에 부동산을 사두고 이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 때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던 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식과 부동산, 그러니까 투자 선순환을 활용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수익이 나면 일단 부동산 쪽에
그러니까 화랑장에 매도를 하고 부동산에 묻어두고,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투자를 하고 싶고 계속 수익 내고 싶고. 근데 그분은 이제 본인만의 이제 절제 방법을 가진 거죠. 그래서 원칙을. 예, 강세장이다. 강세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주가 지수로 판단을 했겠죠. 주가 지수가 이제 뭐 과거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팔고 그걸 이제 부동산에 좀 넣어 두시다가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담보대출은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걸 이제 예, 뭐 지수가 폭락했을 때 그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급락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이제 공격적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자님은 주식 투자 처음에 하신 게 언제예요? 저는 2000년도에 여의도에 이제 처음 발을 디뎠고요. 그때가 이제 28살이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처음 주식을 했죠. 그래서 한 8년 정도 꾸준하게 잃었죠. 8년 동안이요? 제가 듣기로는 7년 동안 너무 큰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3천만 원에서 8억 원의 성과를 냈다고 들었는데 그 8년, 그 전에 8년은 더 힘드셨던 그렇죠. 거예요? 이제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해서 누구나 그렇지만 임원을 달고 싶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출근해서 열심히 이제 또. 회사 에이스로 인정도 받고 그랬는데 재테크를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모든 게 귀찮고. 그쵸. 그래서 이 원칙, 나만의 원칙이 없이 그냥 투자를 한 거죠. 보니. 뭐 경제신문 보다 보니 뭐가 좋다더라 하면 이제 뒤늦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잦은 매매를 일삼는 거죠. 왜냐면 나만의 원칙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그쵸. 조금의 수익이 나면 팔고 다시 사고 심지어 이제 개인연금도 해지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잃고. IRP. 네, 그런데 이제 35살 때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넌 뭘 잘하냐고. 그 당시에 되게 한심하더라고요. 스스로. 네, 그래서 저만의 이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했고. 어머님 질문 하나로 시작된. 그렇죠. 그래서 이제 36살 때 이제 마지막 돈이다 해서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게 복리 효과죠. 스노우볼 효과.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업을 적자 기업만 사지 말자. 그리고 뭐 하는 기업인지는 좀 알고 하자. 그리고 뉴스라는 걸 한번 리뷰를 해보자. 그 마지막으로는 그래, 내 주변에 가장 똑똑한 주식 투자 전문가는 누군가? 바로 멘토? 책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네. 자기의 모든 노하우를 책에 담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그해 주식 관련 책을 한 10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권 정도 읽으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킵하는 내용들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뉴스를 처음에는 뉴스가 안 와닿더라고요. 네네.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네. 루틴해요, 뉴스들이 상당히. 그렇게 한 뭐 몇 년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자보다는 좀 중장기. 안목. 네, 그래서 한 뭐 적어도 3개월은 들고 있어 보자.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마음도 네. 좀 편해지고요. 결국 그렇게 성공을. 계속 따박따박 이제 올라가게 된 와. 거죠. 그리고 책도 쓰게 된 거고. 멋집니다. 100권을 읽으셨다는. 기업 보는 그 안목에 대한 자신감 하나로 이제 나아가게 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부터 진짜 잘하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심리 다 무너지고 매일매일 단타했다라는 말씀 들으니까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당장 지금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께는 긴 안목을 위해서 이렇게 책 읽고 오늘 강의 듣고 이렇게 다가가면 되겠죠? 예. 그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하자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좋은 기업을 사라. 첫 단추, 우리가 단추를 끼울 때 와이셔츠 단추를 끼울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에 다 풀러야 돼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메꿀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실수가 첫 단추를 잘못 껴놓고 이거를 이제 억지로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기업을 샀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 50%가 왔는데 이 마이너스 50%에 더 들어갈 거냐 말 거냐인데 이 기업이 한 3,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이 마이너스 50%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사실 없어요. 제가 가끔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다가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어떠한 특정 종목을 말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시는데 재무제표를 보면 적자가 눈덩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제가 더 사십시오. 아니면 뭐 파십시오.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적이 좀 개선되는. 네. 그러니까 100억을 버는데 200억을 버는 기업들, 300억을 벌 기업들. 이렇게 좀 진일보하는 그런 기업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